결국 남편과 이혼 끝을 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덤덤해졌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정말 숨 막히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몇 번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또 몇 번을 가슴 쓸어내리며 울고 나서야 내린 결론이었죠. 돌이켜보면 그렇게 오래 고민할 일도 아니었는데 그땐 왜 그렇게도 이 한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만 했는지, 내 감정과 시간을 그렇게까지 소진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한숨만 나와요. 친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2015년 봄이었죠. 유난히 따뜻했던 봄이었는데 그 해 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들뜬 계절이었어요. 친구가 괜찮은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보라고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라고 해서 나간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에게 집중해주는 태도가 낯설 만큼 다정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기에 저는 쉽게 마음을 열었고 첫 만남 이후로도 연락은 끊기지 않았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다 어느 날 조용한 카페에서 고백을 받았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결혼 5년 차였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처음엔 너무 설렜어요. 퇴근하고 만나서 밥 먹고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가끔 다툼이 있어도 금방 풀리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 양가 부모님 모두 반대 없이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조로워서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땐 그게 운명이라 생각했죠. 모든 게 타이밍 좋게 흘러가고 결혼 준비도 별탈 없이 진행됐고 웨딩 촬영이며 신혼여행이며 영화처럼 흘러갔어요. 그 사람도 저도 우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자주 이야기했었고 주변에서도 보기 좋다며 축복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것들에 쉽게 취했고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2주년 되던 날 그는 특별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고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예쁜 반지를 꺼내면서 이제 우리 평생 같이 살자고 말했죠. 그날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해요. 눈물이 핑 돌았고 괜히 민망해서 웃었지만 속으로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둘만의 결혼식이 결정됐고 얼마 안 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의 손을 잡고 서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것들조차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요. 그땐 분명히 가장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죠. 처음 만났던 봄날의 설렘도, 레스토랑에서의 고백도, 결혼식 날 서로에게 했던 맹세도 모두가 다 부질없고 허무한 기억으로 남아버렸어요. 이제는 그 모든 장면들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넘길 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울고 후회하고 깨달았는지를 이제는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돈을 모아야 하던 때였어요. 결혼 5년 차쯤이었고 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시기였죠. 맞벌이 부부로 여유롭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었고 남편은 성실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밥상 앞에 앉아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8년 넘게 다녔고 솔직히 너무 지친다. 라면서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 본인은 오랜 시간 고민했고 지금 아니면 더 늦을 것 같다고? 이직 준비할 시간도 갖고 혹시 모르니까 자격증도 하나 따고 싶다며 말을 이었고 퇴직금 중 90%는 너한테 맡길게. 내가 무모하게 굴지는 않겠다는 증거야. 그렇게 제게 진심을 보였어요.
저는 그때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그래도 급여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둘째 계획도 있었지만 당장은 아니었고 남편의 진지한 태도에 그래 한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보자 싶었죠. 어떻게든 될 거라고 너무 겁내지 말자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결정적으로 저희 양가가 금전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는 편이었고 제가 일단 급한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었기에 걱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모든 게 잘못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지금은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만 그 딱 하루 전으로만 돌릴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을 만큼 간절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하게 뒤틀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도 허망하고 스스로가 한없이 바보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의 제가 너무 순진했더라고요. 그 사람을 믿은 게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었어요. 그렇게 퇴직을 하고 한동안은 집에 있었어요. 처음엔 집안일도 거들고 아이랑도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 좋아 보이는 성격답게 지인들을 자주 만나고 동네에서 네트워크도 만들어 가더니 어느 날부턴가 창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직 준비한다던 말은 온데간데 없고 차라리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만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퇴직금에서 남은 돈과 저축 일부를 가지고 무슨 무인 카페에 기계 계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말도 없이요. 정말 그날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걸 왜 상의도 없이 결정하냐고 물었더니 당신 힘들까봐 걱정될까봐 말 못했어 라고 하더군요. 저를 위한 배려라나?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도 참았어요. 이미 계약했다는 걸 어쩌겠어요. 해보겠다는 사람 막을 수 없지. 한번 믿어보자. 그 생각으로 억지로 납득시켰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정확히 날짜까지 잊을 수 없어요. 허니문 베이비로 태어난 저희 첫째가 두 돌이 되던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아이 재롱잔치 사진을 핸드폰으로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됐고 뭔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 사람의 폰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2017년도 말쯤이었을까요? 정확히는 2018년으로 넘어가기 직전 겨울이었어요. 한참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애는 코를 질질 흘리며 감기약을 달고 살던 시기였죠. 남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선 이제 답이 없다. 나 해외로 나가서 제대로 한탕 해보고 싶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 말투가 뭔가 작심하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설렁설렁 건네는 것 같은데 묘하게 진지했고 그 순간 뒷골이 좀 당기더라고요. 뭐야, 무슨 영화 한 편 보고 감명받은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웃었죠. 야, 무슨 소리야. 아이는? 나는? 그게 말이 돼? 하고 웃었는데 남편은 의외로 진지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한국은 시장이 너무 작고 기회가 없어. 나 진짜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디 투자 설명회 자료, 외환거래 어쩌고 하는 브로셔까지 꺼내서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 제 머릿속은 그저 멍했고 실소만 나왔어요. 아, 이 사람 지금 헛바람 제대로 들었구나. 당시 저는 육아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거든요. 아이가 이제 막 말을 배우고 기저귀는 떼긴 했지만 밥 먹이고 재우는 것도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말이 진심이어도 그걸 진지하게 들을 정신조차 없었고 지나가는 바람이겠지 하고 넘겨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고 그때의 저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왜 단호하게 끊지 않았을까? 왜 그런 소리 말고 에바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첫째 두 돌 지나고 딱 하루 지난 4월 22일.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도 좋고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빛이 따뜻해서 오늘은 공원에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었어요. 침대엔 이불만 구겨져 있고 휴대폰도 없고 식탁엔 컵 하나 덜렁 놓여 있더라고요. 어디 갔지? 처음엔 별 생각 안 했어요. 그 사람 원래 예고 없이 훌쩍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그러던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랬나 보다 싶었어요. 전날까지 별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후가 지나고 밤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이상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외출이라 생각했지만 밤이 깊어지니 걱정이 밀려왔고 불안이 밀물처럼 쏟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결국 그 사람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며칠 전부터 동남아 쪽 얘기하긴 하던데 하고 얼버무렸고 또 다른 친구는 아마 필리핀 간 거 아냐? 라는 말을 흘렸어요. 필리핀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걸 왜 말을 안 해? 왜 나한텐 한마디도 없이? 그제서야 생각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브로셔들, 그 엉성한 외환 얘기들, 갑자기 자주 하던 전화 통화, 인터넷 검색 기록. 모든 조각들이 맞물리는 느낌이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고 한편으론 그저 제 머릿속을 부정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에이 설마 그래도 그럴 리는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아이가 열이 났어요. 갑작스럽게. 그날이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몰라요. 응급실 가서 의사 앞에서 눈물 터질 뻔했어요. 그런데 울면 안 되니까 엄마니까. 애가 의자에 기대자는 동안 휴대폰 붙잡고 남편 번호를 수십 번 눌렀어요.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이 번호는 현재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음성이 들릴 때마다 어딘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낸 끝에 딱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나 필리핀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한 줄, 정말 그게 다였어요. 당시엔 참 황당했어요. 말도 없이 나가놓고 그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필리핀이다라는 한 줄 문자. 하지만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응급실을 뛰어다녀야 했던 그 며칠은 저한테 너무 정신없고 무서운 날들이었어요. 이번 얘기를 듣고 나서야 겨우 정신이 좀 돌아왔고 남편에게 아이 상태만 간단히 카톡으로 남겼어요. 열이 계속 안 떨어져. 입원할 것 같아. 그 한마디 말 속에 섞인 분노랑 걱정을 남편이 얼마나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이었나 연락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톡이 아니라 전화. 울리는 벨소리 듣는데 속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거예요. 받자마자 별말도 안 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 아니라 어디야? 라는 말이 먼저 나왔던 거 보면 아직도 그 사람을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는 미안하다며 지금은 잠깐 나가 있는 거고 조만간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미팅 때문에 급하게 갔고 원래 계획에 없던 출장이었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였지만 그날은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아이 상태를 얘기하니 목소리가 잠깐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 제가 울먹이니까 더 이상 뭐라 따질 힘도 없었고요. 그래, 알겠어. 대신 이번엔 너 믿을게. 잘해봐. 그렇게 말했어요. 스스로도 좀 놀랐어요. 아직도 이 사람을 믿는 내가 멍청한 건가 싶으면서도 또 어쩌면 내 사람인데 믿어줘야 하지 않나 싶기도 했고 아무리 바보 같아도 아이 아빠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기 위안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뒤 남편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공항에서 데려오진 않았고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문 열고 나가봤더니 비쩍 마른 얼굴로 캐리어 하나 끌고 서 있더라고요. 머리는 좀 자란 듯했고 얼굴은 닫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들어와 라고 말했어요. 어디 갔었어도 아니고 이제 뭐 할 거야도 아니고 그냥 들어와.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셨어요. 혼자 마시겠다고 해서 건들지 않았고 겨우 술김에 털어놓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국은 기회가 없다. 이번엔 진짜다. 어쩌면 지가 자기 말에 스스로 최면 걸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망상을 계속 말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그날 그는 뜬금없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비행기 값도 밀렸고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전 주방 서랍에 넣어뒀던 통장 하나 꺼냈어요. 마침 그때 만기된 적금이 있었거든요. 애 낳기 전에 둘이 아끼고 모은 돈이었는데 3천만 원. 순간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이걸 줘도 되나? 하지만 그냥 줬어요. 그가 뭔가 진짜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 어련히 잘하겠지. 내가 괜히 의심해서 싸우고 싶진 않으니까. 그렇게 넘겼어요. 내가 참 미쳤죠. 지금 생각하면요. 근데 웃긴 건 그걸 주고 며칠이나 됐을까요? 또 잠수를 탔어요. 문자도 전화도 그 어떤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 이번엔 진짜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불안했고 자존심도 바닥을 쳤어요. 내가 이걸 2번 당한다고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때서야 뒤늦게 모든 게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말, 그 사람의 눈빛, 돌아와서 돈을 달라던 그 표정. 후회가 진짜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내가 왜 그때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내가 왜 그때 통장 비밀번호를 눌렀는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니까 더더욱 확인하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는 아니랬어요. 그 돈은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진짜 가족의 돈이었거든요. 한 푼 두 푼 아껴서 기저귀 값 줄이고 외식 줄이고 모은 돈. 가족 여행 가자고 했던 그 돈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100% 제 돈만은 아니었어요. 그게 그나마 위안이었어요. 내가 전부 망친 건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되뇌면서 마음을 붙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막연히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 절대 안 돌아온다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점점 남편이 이상해져 갔어요. 지금에야 뭔가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 돌아보면 이상한 구석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당시에 저는 정말이지 너무 멍청했고 무지했어요. 보는 눈이 없었다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마음이 가는 대로 믿었고 그게 다인 줄 알았던 거죠. 제 눈에는 사랑이고 믿음이었는데 상대는 그걸 망설임 없이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활비요? 그런 건 진작에 끊긴 지 오래였죠. 그가 보내오던 연락은 이따금 감성적이고 대부분은 구체적인 말 없는 잘 지내고 있어 류의 톡뿐이었어요. 툭하면 잠수를 타면서도 가끔 한두 줄 적어보내는 문자는 또 왜 그렇게 마음을 뒤흔들던지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잘 자 한마디만 와도 어딘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기대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도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바보 같은 감정들. 시간이 그냥 스르르 흘렀어요. 적응이 된 건지 마비가 된 건지 마음이 고장이 난 건지 오늘도 연락 없네 하는 게 일상이 됐고 그런 상태로 1년이 지났어요. 네, 정말 정확히 1년. 제가 그걸 깨달은 건 다름 아니라 아이 생일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이 생일날 조촐하게 케이크 하나 사서 촛불 붙이는데 문득 작년 이맘때도 혼자였구나 싶더라고요. 남편 없이 보낸 생일이 벌써 2번째. 그제야 제가 얼마나 긴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냈는지 깨달았어요.
그 시점부터 뭔가 뇌리에 콕 박히는 불편함이 생겼어요. 이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지? 관광비자라는 게 90일이면 끝인데 90일이 뭐예요? 대략 80일도 한참 넘겼더라고요. 근데 저한텐 그 어떤 말도 없었어요. 비자 연장했어 라는 말 한마디도 없고 영주권 절차 들어갔어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알아봐야겠다 싶어 인터넷을 뒤지고 또 뒤졌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단 걸 알았어요. 남편의 휴대폰은 이전보다 더 자주 꺼져 있었고 심지어 꺼져 있는 시간이 며칠씩 이어졌어요. 배터리 나갔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들었지만 어느 순간 거짓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차라리 미안해, 지금은 통화 어렵다 라고 적힌 톡 하나라도 남겨줬다면 이렇게 모멸감 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의 저는요, 그냥 어리석었어요. 믿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내가 믿어주면 이 사람은 달라질 거라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거라고. 세상에 그렇게 순진한 생각이 또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번 주말엔 오려나 하는 기대를 했고 주말이 지나가면 괜히 또 마음을 달랬어요. 다음 주에는 오겠지. 그렇게 한 주, 한 달 계절이 바뀌고 결국 1년이 갔어요. 근데요, 진짜 웃긴 건, 아니 화가 나는 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 이제 무조건 마무리를 짓든 끝을 보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바로 그때였어요. 하필이면 시아버님께서 계단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치셨고 남편은 연락두절 상태인데다 아무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나서야 했어요. 그래도 내가 며느리인데 하는 책임감 같은 게 남아 있었고 인간 대 인간으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수술 입원비부터 간병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제 시간과 마음, 그리고 돈까지요. 물론 여유롭진 않았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야지, 집 관리해야지, 병원 왔다 갔다 해야지. 정신없이 돌고 도는 매일이었죠. 문제는 생활비가 급격하게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진 않았어요. 아예 말씀도 안 드렸어요. 부끄럽고 말문이 막혀서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보험 계약 대출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꾸준히 부어오던 보험, 그리고 남편 명의의 보험도 있었기에 둘 다 담보로 잡으면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큰맘 먹고 보험사에 찾아갔어요. 창구에 앉아서 제 보험 번호 말하고 남편 이름도 불렀죠. 그리고 직원이 뭔가를 조회하더니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눈빛이 바뀌었어요. 죄송하지만 남편분 보험은 해지된 지 좀 됐습니다. 작년 6월에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 무렵이면 두 번째로 집 나가기 전에 제가 3천만 원 줬을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받고 바로 남편은 본인 보험을 해지한 거였던 거예요. 사전에 알았던 건가? 아니, 필요했던 돈이 그 이상이었나?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그날 돌아오는 길에 길을 걷다가 주저앉았어요. 마치 발밑이 꺼진 것처럼. 이게 진짜 내 인생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딱 하고 맞춰졌어요. 그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이미 보험 계약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멍청하게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니까 라는 생각으로 납부해온 거였는데 그게 전부 남편의 손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어요. 욕이 입안까지 치밀었고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이건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더라고요. 사기였어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명백한 사기.
제가 그날 보험사에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가슴이 식은땀으로 젖는 느낌. 내가 대체 누구랑 결혼을 했던 건가? 내 옆에서 아빠 노릇 남편 노릇 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던 건가? 정말 무서웠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더라고요. 보험료 내는 것도, 돈 빌려주는 것도, 집 기다리는 것도 전부 헛짓이었어요. 내가 지켜야 한다고, 내가 믿어줘야 한다고 쥐어짜듯 다 내줬던 시간과 마음이 그 사람에겐 그냥 사용 가능한 자원이었구나 싶어서 정말 분노를 넘어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확신 같은 게 스치더라고요. 이 사람 한국에 있겠구나. 왜냐면 보험 계약 대출을 받으려면 적어도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보장 청구든 신분증 대조든 뭐든 간에 외국에선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이렇게 슬쩍 해놨다는 건 국내에 있었단 뜻 아닌가 싶었어요. 막연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역시나 안 받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전화기만 붙들고 수십 통 넘게 걸었던 것 같아요. 무음도 아니고 꺼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러 안 받는 느낌. 그게 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 아시죠? 그렇게 몇 시간을 울다 지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생각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이 사람 지금 나를 기만하고 있다면 나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최근에 번호를 바꾼 친구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 친구 번호는 모를 테니까 혹시나 하고 전화를 그 친구 폰으로 걸면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믿져야 본전이다 싶었죠.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실 그 친구도 제 사정을 대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부탁했는데 의외로 흔쾌히 오케이 해줬어요. 야, 너 진짜 괜찮겠어? 나도 좀 떨리는데 하면서도 같이 분노한 얼굴이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같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순간 저랑 친구 둘 다 멍했어요. 전화기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보세요? 하고 받더라고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주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백화점? 옷가게? 아무튼 매장 안에서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쇼핑백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 옆에서 이건 어때? 라고 말하는 소리, 그리고 그 유명한 팝송이 BGM처럼 깔려 있던 걸 생각하면 그건 100% 한국 백화점 내부였어요. 그 순간 진짜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이 인간이 필리핀에 있다고, 사업하러 갔다고. 진짜 웃기지도 않았어요. 야, 이 사람아, 이제 끝났어. 마음속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무언가가 전화기 너머 시끄러운 매장 소리에 확 터져 나왔어요. 이제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들어볼 차례였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사람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 번호가 아니니까 당연히 누구신지 묻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목소리, 그 말투에서 다 느꼈어요. 아직도 자기가 안 들켰다고 생각하는구나. 웃기지도 않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꺼졌어요. 이제 이 사람한테는 말도 아깝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진짜 지독하고도 지긋지긋했던 진실을 그때부터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미 한국에 있었던 거, 나한텐 일부러 전화를 안 받은 거,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 짧은 찰나가 제 자존심이고 자아고
전부를 부셨어요.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말들이, 약속들이 다 헛것이었단 걸 피부로 느낀 순간이었어요. 전 그냥 연락이나 받아라, 그거 하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저도 모르게 야, 너 미쳤어? 어디야? 라고 외쳐버렸어요. 분명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끊자, 확인만 하고 끝내자 했던 제 자신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래도, 아니 정말 그래도 내가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데,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그런데 그 인간이 한 말은 아 젠장, 딱 두 마디, 그리고 또 끊긴 전화, 그 말과 끊긴 신호음이 제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감정까지 싸그리 쓸어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마치 칼로 목을 그은 듯한,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친구가 옆에 있었지만 그땐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쥐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울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었던 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이 결혼 생활에 나 자신에게 속았다는 느낌에 몸이 떨렸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그 순간이 진짜 끝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바람 났구나. 다른 여자랑 있었구나. 한국이었구나. 내 전화만 안 받은 거였구나. 그리고 마지막, 이 인간은 아빠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딸이 아빠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애가 아프다고 응급실에 있었을 때도 연락 한 통 안 되던 인간이 쇼핑몰에서 다른 여자랑 웃고 있을 상상을 하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요, 미련이고 뭐고 다 사라졌어요. 저는 사람의 얼굴을 단 2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 얼굴이었어요. 믿음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 그걸 본 이상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도 깨달음이 컸던 날이었어요.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 날. 그리고 그 눈물이 말라갈 무렵부터 전 준비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뻔하게 속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사는 것도 저한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멍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고,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왔나 싶고, 아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정신 차려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한 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였어요. 아무렇지 않게 동사무소에 들어섰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름 적는 것도 헷갈릴 정도로 멘붕 상태였죠. 출입국내 역학인서를 받으려면 이게 필요했으니까요. 그걸 들고 무작정 민원센터에 갔어요. 직원이 무슨 용도세요? 묻는데 그냥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확인이 좀 필요해서요. 그렇게 얼버무리며 창구에 서 있었어요. 출입 국내역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그 허무함 아직도 기억나요. 일자로 쭉 나열된 기록들. 거기에 입국, 출국, 다시 입국이라고 적힌 시간들. 그가 말했던 시점과 완전히 달랐고 이미 몇 달 전부터 한국에 있었단 걸 그제서야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니 또 다르더라고요. 이혼을 해야겠다. 그 순간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산다는 걸, 이렇게 계속 참고 살아가는 건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는 걸. 정말 악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무서운 것도 없었고 그냥 이대로는 절대 못 산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어요. 그동안 받아놓은 사진, 캡처,
그 사람 말투의 흐름, 카톡 대화도 일일이 인쇄했어요. 심지어 시간대까지 정리하고 어떤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도 다 정리했어요. 그걸 하면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정신줄 붙들고 있었어요. 내가 이기고 나가야지.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아이를 생각하면 더더욱 참을 수 없었어요. 너는 못난 엄마로 남지 않겠다는 게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여동생, 남편의 동생, 도련님까지 다 설명했어요. 더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는 가족 전체가 알아야 할 일이라는 걸.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변호사님까지 다 데리고 남편이 있다는 오송으로 내려갔어요. 한치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끝을 봐야 했으니까요. 오송. 살면서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낯선 이름. 지금도 생생해요. 지도 앱을 켜고 주소를 찍고 내비게이션을 따라 골목을 돌고 또 돌고. 결국 도착한 곳은 말도 안 되는 허름한 원룸촌이었어요. 입구는 잡초가 무성했고 현관문은 삐걱대는 철제문이었고 외벽은 칠도 제대로 안 돼서 회색 시멘트가 다 드러나 있었어요. 이름만 빌라. 정말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게 초라한 곳에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이 안 나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내가 걸어온 결혼이라는 게 맞는 건가? 현실이 아닌 것 같아서 눈앞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여기까지 온 이유를 내가 버텨온 모든 시간을 떠올리면서요. 배를 눌렀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곧 문이 삐걱 열렸고 낯선 여자애가 나왔어요. 제가 전화할 때 그 옆에서 웃고 있었던 바로 그 목소리. 틀림없었죠. 얼굴은 앳되고 어깨는 왜소하고 눈은 놀란 토끼처럼 동그랗고요. 근데 그보다 눈을 뗄 수 없었던 건 그녀의 배였습니다. 둥글게 불러 있었거든요. 임신. 한눈에 봐도 그냥 나온 배가 아니라 임신 중이라는 게 확연했어요. 그 애는 저를 보자 잠깐 당황하더니 안을 힐끗 돌아봤어요. 그 순간 누가 내 뒤통수를 내리친 것처럼 숨이 멎었어요. 문 안으로 스쳐 보인 그 사람. 남편은 팬티 바람이었어요. 한 손엔 물컵, 다른 손엔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죠. 정말 거기서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분해서 뭔가 내 안에서 무너지고 찢어지고 부서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모았던 돈, 적금 깨서줬던 3천, 보험 대출. 그게 다 이 꼴 보려고 쓴 거였단 말인가.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핸드폰 꺼진 시간들, 피한 전화들, 거짓말, 금방 돌아올게 란 말까지. 결국 여기였어요. 이 좁아터진 냄새나는 원룸 한 귀퉁이에 박혀 있었던 거였어요. 그 자리에 모였던 가족들도 말이 없었어요. 너무 좁아서 다 서 있기도 버거웠지만 좁은 건 공간보다 감정이었어요. 질식할 것 같았어요. 전 참을 수 없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손에 쥐어 있던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받아. 이게 마지막이야. 그 말이 나오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정말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참아야만 했어요. 지면 안 되니까. 이 지경이 돼서까지 내가 잃는 게 있다면 그건 정말 억울한 거니까. 손을 너무 꽉 쥐었던 건지 손바닥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손톱 자국이 패여 있었어요. 피가 조금 맺힌 것도 모르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이건 전쟁이었어요. 더러운 싸움.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 그 사람은 말이 없었고 그 여자애는 울먹였고 양가 가족들은 침묵했고 오직 저만이 이 사태를 끝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전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눈물은 거기까지였어요. 이제부터는 피눈물이 날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그 인간을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남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뭘 숨겼는지, 어디에 썼는지 돈 흐름만 보면 보이니까요. 그리고 공동 명의로 된 통장은 당장 해지했고 가압류를 걸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신용정보원을 샅샅이 훑었어요. 남편이 체류 중이라는 오송의 원룸은 원래는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집 계약도 보증금도 모두 제 돈에서 나간 것이었어요. 그 순간 배임죄가 떠올랐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이어졌어요. 변호사는 말했죠. 서류상으로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민사로도 충분히 눌러줄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저 이자까지 계산해서 소장 넣었어요. 그간 숨겨둔 사진, 대화, 통화 내역, 출입국 기록, 심지어 임신한 여자의 산부인과 수납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 핸드폰 요금 연체로 번호를 정지시켰고 그 번호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제게 연결되도록 통화 착신 전환을 걸었어요. 이젠 누가 그를 찾는지도 제가 다 알고 있었죠. 돈을 빌려간 사람들, 갚으라는 사람들, 심지어 불법 사채업자까지. 그 사람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제게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이 돌고 나니 그가 빌린 돈의 이자까지도 고스란히 공개되었고 신용불량 등록까지 제가 직접 넣어버렸어요. 그 다음은 그 여자였습니다. 임신했다는 그 앳된 여자애. 전 알아냈어요. 그 여자의 부모님 연락처와 주소, 고소장 초안에 미성년자 의심에 따른 성관계 사실 여부 조사 요청안을 넣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그 부모님은 밤새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해 왔어요. 하지만 전 말했어요. 아이 하나 데리고 인생 무너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긴 뒤 저는 법원에 정식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접수했고 남편에겐 양육비 청구, 면접 교섭 금지, 재산 분할 포기각서 제출 명령서까지 보냈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서명했죠. 모든 걸 잃고 이름도 얼굴도 지워진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끔 상상했어요. 그 좁디좁은 원룸에 둘이 앉아 아이 우는 소리에 잠 못 자며 카드도 막혀 있고 돈도 없고 전화기조차 없는 채로 우리가 잘못했나 봐 라고 말하는 장면을요. 그 모습이 상상만으로도 통쾌했어요. 그 정도도 안 겪고 살 수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아주 조용히 이사를 했어요. 새 이름, 새 계좌, 새 직장. 그 사람 인생에서 저와 제 딸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야 할 이름으로 남기 위해서요. 이 복수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될 거니까요.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은 아주 사소한 쪽에서부터였어요. 오송 쪽에 그 여자 혼자서 애 데리고 다닌대. 그 남자 일도 못 구하고 진빚에 쪼들린다더라.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오송 근처 미용실에 예약을 했고 한참 고데기를 말고 있던 찰나에 그 여자와 마주쳤어요. 놀랍게도 애를 안고 온 그 여자의 손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사이로 비듬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젊고 말 많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마모되고 그저 생계에 쫓기는 얼굴이었어요. 그런 그녀를 보며 제가 했던 말은 단 하나였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나처럼 되는 건 꿈도 꾸지 마.
그날 이후 몇 달 뒤 남편에게 날아간 채권 추심 통지서 사본이 제게 전달됐어요. 전 배우자에게도 이행 명령이 내려졌고 그가 예전에 살던 고시텔 건물에서 추심원과 몸싸움이 났다는 얘기도 들려왔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그와 일용직 알바로 하루를 버티는 그 여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여자가 아이를 맡기고 종적을 감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그는 이젠 진짜로 끝장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월세 미납, 신용불량자 등록, 공공근로지원 신청 거절, 면접 교섭권 포기 각서, 친권 박탈 청구까지 법원에 들어갔고 그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그 앞에 섰어요. 마지막 면접 교섭 신문기일에 나타난 그는 턱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빛은 다 꺼진 정말 폐인이었어요. 그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당신이 날 무너뜨렸던 그 방식으로 나는 당신을 없애줄 거야. 딸아이 곁에도 못 오게 할 거고 평생 아버지란 이름을 입에도 못 담게 할 거야. 이게 너한테 주는 벌이자. 너 스스로 만든 감옥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말도 남겨진 자존심도 없었겠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떠났어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던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불안해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 아무 연락도 없는 지금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딸아이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도시락 통에 과일 몇 조각 담아주고 나면 자잘한 일상들이 쌓여 하루가 지나갑니다. 애 키우는 집은 늘 분주하니까요. 하루 세끼 챙기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아이 씻기고 같이 그림 그리고 책 읽다 보면 저녁이 되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웃을 일은 잘 없어요. 그렇다고 울 일도 이제는 별로 없어요. 감정이 무뎌진 건 아닌데 그냥 이젠 무너지지 않게 스스로 선을 긋는 거죠. 아이 아빠 얘기는 딸아이가 잘 묻지 않아요. 가끔 사진을 보다가 이 사람이 아빠지? 정도는 말하지만 그 이상은 안 묻고 넘어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둘만의 삶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아이가 자고 나면 조용한 거실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해요. 그동안 참 많은 걸 버텼구나. 남 탓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온 게 차라리 다행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이혼 후 복잡한 서류 정리나 재산 분할도 처음엔 막막했는데 변호사랑 차근히 정리해가면서 내가 생각보다 멀쩡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